이런 가운데 민주당 범야권 비례정당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바라고 퇴행을 찬성하지 않는 모든 국민,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 나라가 그래도 진보하는 나라임을, 전진하는 나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기동부연합이나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같은 중북적인 인사들, 그리고 자기 개인에게 아첨하는 아첨꾼들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처럼 국회를 지배하고 입법 독재를 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이 나라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나라의 국민들이 대단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의 한석으로 민주당을 잡아먹는다 이런 보도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말 같지 않은 얘기까지 저희가 답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이 꼼수정당 논란도 논란입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요. 옛 통진당 세력과의 연합입니다.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 행사에 진보당의 윤희숙 대표가 또 참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전신이 지금 통진당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정당이죠. 이 윤희숙 대표가 의석 한 석의 진보당이 민주당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온다. 잠재력을 크게 평가해 주시는 것에는 감사드리고 이 진보당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개 발언 으로 해서 또 논란이 불거진 바도 있습니다. 수권 정당이 되겠다. 네, 그러면서 이 비례제 고수를 결정한 이 대표와 비례연합 필요성까지도 재차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 비례연합이 비례 후보들을 이제 통합해서 내고 지역구 후보는 또 별도로 각 제 정당들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단일화하는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진보당 출신 의원들의 원내 입성을 민주당이 오히려 도와주게 된 셈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경기동부 연합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도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까지 말씀을 해주셔야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 좀 이 흐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상당히 지금 위험한 것이 이재명 대표가 일단 한 10명, 비례대표 한 10명을 진보당을 비롯해서 또 진보 쪽에 급진적인 진보 쪽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예. 진보당은 사실상 통진당의 후신이에요. 통진당은 그때 헌재에 의해서 해산됐죠. 그렇죠. 이석기 그 의원의 내란 업무 사건. 그래서 지금 이 통진당이 사실 통진당이 후신인데 왜 진보당은 후신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느냐 하면은 이 정당법으로 해산된 정당의 유상 강령을 가진 정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후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인적 구성은 그대로 다 후신입니다. 그러면 저 진보당 또 연합정치시민회의, 새진보연합 여기는 친북 단체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뭐 괴담을 퍼뜨리는 단체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최소한 지금 10명 정도는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더 올 수 있어요. 70몇 군데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뭐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몇 명까지 올 수 있어요, 최대?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 후보 단일화가 안 되겠지만 울산 북구는 지금 어차피 민주당이 양보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비례대표 10명과 아니면 지역구 1명은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에요. 10명을 20분 안에 넣을 테니까는 만약에 뭐 물론 그 정당 투표에서 그대로 안 되면 그보다 숫자가 작을 수가 있지만 예.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그 전에 21대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한 10명 정도 넣었는데 민주당이 그때는 뭐 유미양 의원이나 양의원 의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국가 정체성하고는 관련 없는 문제였어요. 국가 정체성과 관련 없는 문제인데 지금은 이 세력이 만약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뭐 국방위도 가려고 할 테고 정보위도 가려고 할 테고 아니면 행안위도 가려고 할 테고 이러면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나.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게 그러면은 비례대표 민주당 비례대표 정당을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과연 이 안에 20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 10명 정도가 이 급진적인 이 진보 성향의 단체에 대해서 추천한 사람들인데 유권자가 그걸 알고 과연 투표를 할까? 그냥 이재명의 민주당 아니면 과거 DJ 노무현 때부터 좋은 민주당 거기에 대해서 정당 투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했는데 절반 정도가 실제는 민주당이 아니고 다른 세력에게 그 의석이 돌아간다는 걸 이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투표를 할까 그런 문제는 저는 상당히 걱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난번에 윤미향 의원이 비례대표로
들어가서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된 거를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나중에 알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국회의원 된 다음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도 이 시민사회단체가 10명을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앞순위 1번부터 10번까지를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공천을 했습니다. 그러니 정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검증이 돼요. 검증이 되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 별다른 검증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그때 논란이 됐고 나중에 그 윤미향 의원이 뭐 국회로 간다는 것을 그 할머니들에게 전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할머니들은 몰랐다는 게 나중에 드러났잖아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어떤 뭐 윤미향 의원의 개인의 배임 문제 뭐 이런 게 논란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국가 국가의 정체성까지 정체성. 흔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권 정당이 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수권 정당이라는 건 이제 본인들의 뭐 일종의 선전선동전일 수 있겠죠. 뭐 수권 정당이 예를 들어서 10석 가지고 수권 정당이 될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그 이른바 종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소위 이석기 전 의원의 후예들을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제도권 정치로 그 공간을 이렇게 열어줬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충분히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저게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당선권이 아니라도 사실은 그 밑에 순번, 그게 바로 지난번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 아니겠어요. 당선이 일단 되고 나서 위에 사퇴하면 그 밑에 순번으로 내려가요. 그럼 유권자들은 그 밑에 순번은 관심도 안 갖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뭐 3년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성은 다른 그 비례정당이나 이런 데의 위험성과는 좀 다르게 지금 얘기하신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이 위험성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과연 이게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까? 민주당에 계신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는 중도층 민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양극단 내지는 강성 지지층 이쪽은 전부 다 집결이 됐어요. 거기에 뭐 그 미동도 하지 않을 정도로 집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제 중도층에게 소구되는 공격 포인트를 국민의힘이 하나 갖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층 내지는 비판적으로 우호적인 감정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볼 때 너무 먼 데 있는 극단이잖아요. 그러면은 당내 이견이나 갈등은 포용하거나 통합을 못하면서 극단은 통합하겠다는 말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중도층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 때문에 총선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공격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예. 그래도 또 저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최지원 기자, 민주당 입장이 비판적인 시각은 많습니다만 혹시 뭐 취재한 게 있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위성정당과 연합을 하려고 하는 건지?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지역구 연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이나 이번에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그 곳곳 지역구에서 뭐 근소표 차로 국민의힘의 이제 지역을 승부 때. 네, 그때에는 이제 범야권 후보들의 그 표 깎아먹기도 최소화해야 이제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후보 단일화를 해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더 이길 수 있는 지역을 많이 만들자라는 주의고요. 실제로도 지금 진보당이 그러니까 전국 지역구 한 80곳에 후보를 내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그 80곳 지역구에 일일이 다 끝까지 정주행하는 범야 후보가 2명이 동시에 정주행을 하게 된다면 그 몇천 표, 몇백 표 차이로 국민의힘의 수도 있다. 지역을 내줘야 하는 상황들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크게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좀 보태면은요, 예. 뭐 지역구의 뭐 단일화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위성정당 논란에서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을 되게 위성정당과 관련해서 많이 비판을 했고 여기는 어쩔 수 없는 위성정당이지만 준위성정당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범야권 범야권을 다 포괄하는 아우르는. 예, 그런 어떤 명분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당은 안 온다고 하고. 예, 다른 정당들이 많아야 되는데 거기에 뭐 기본소득당만 들어오면 기본소득은 이재명 당대표가 외친 구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이중대만 포함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여러 정당을 하려고 그랬는데 정의당이 안 오다 보니 예.
진보당까지뿐이 포함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당은 어떨까요? 이 정당도 포용을 할까요? 민주당의 그 논란이 되는 위성정당이 공식 출범하던 그 시간에 이 정당도 창당을 합니다. 이름하여 조국혁신당. 저는 지난 5년간 무간지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도륙되는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조국, 이 모든 마음을 받아 안으며 조국혁신당의 당대표직을 기꺼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직을 기꺼이 수용한다고 했네요. 네, 당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당대표에 추대되는 일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조국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서 지난 5년 동안 무간지옥에 갇혀 있었다. 온 가족이 도륙되는 상황을 견뎌야만 했다. 이런 상황을 전하면서요.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 이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하는 소명이 본인에게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 대목이 눈길을 좀 끌었는데 어떤 거요? 정치권과 보수 언론에서 조국의 강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동지 여러분들에게 묻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이 조국이냐, 민주 세력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강이 과연 조국인 거냐, 이렇게 되묻는 멘트가 있었거든요. 윤석열 강을 건너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검찰 독재의 강이 더 문제고 윤석열의 강이 더 문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근데 저 자리에요. 민주당의 조정식 사무총장이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바쁜 시간에 왜 저기까지 갔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아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칠 때라고 하셨는데요. 조국혁신당도 오늘 창당대회를 했는데 연대 가능성. 보시는 것처럼 원내 정당 중심으로 시민사회 세력까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는 다 모을 사람 모았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 말대로 갈까요? 일단 양쪽 다 서로에 대해서 별로 어떤 연대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미 다 모았고 조국 신당과 연대를 하면은 부담이 생깁니다. 오히려 또 중도층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국 대표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보다 더 센 진보 정당을 지향을 하거든요. 민주당하고 비슷하면 안 돼요. 더 세야 돼요. 그때 2020년 총선 때 열린민주당처럼 더불어시민당보다 더 센 민주당을 지향을 했지 않습니까? 더 센 민주당을 지향을 해서 그 지지층을 끌어모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연대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더 센 민주당을 지향한다는 게 지금 당 색깔에서도 본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강조의 하늘, 그다음에 천지, 백두산 천지. 비슷해요, 색깔. 예, 민주당하고 색깔이 비슷한데 그 색깔은 파란색은 뭐냐면은 인이불로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 색깔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색깔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조국 대표는 처음에 총선 출마를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양산 갔다 와서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을 가겠다. 그때 처음 이야기했고 또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마지막에 양산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같이 못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조금 결이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양당이 얘기하지 않는 대전제가 하나 있죠. 어떤 거요? 총선 전까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선 끝나고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물론 총선 끝나고 재판도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예. 근데 또 있어요. 근데 이분은 조국 전 장관은 물론 2심까지 나왔습니다. 이분은 지금 옥중에 있어요. 근데 또 여기도 정당을 만든답니다.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물론 아직 첫 재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민주당 당대표 출신의 송영길 전 대표도 수요일 날 옥중에서 창당하겠다고 예고합니다. 근데
에이, 여기 누가 함께 하겠어라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옥중이 있으니까. 뭐 거기까지는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 정당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분이 제가 돕겠습니다.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신당이라고 하니까 난리가 나서 떠드는데 저는 이미 지난번에 이 언론에 너무나 저는 많은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저는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저는 관심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신당이라는 말에 저렇게 길길이 뛰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저들이 길길이 뛰는 거 보니까 야 이게 길인갑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 한편으로는. 이게 마음에 걸리지 않으면 왜 이렇게 펄펄 뛰겠어요? 아 이게 이 사람들한테 아킬레스 건일지도 모르겠다? 자, 지금 당 대표 출신 송영길 전 대표는 옥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창당을 합니다. 당명이요. 소나무당이랍니다. 소나무당. 근데 소나무당이라는 이름을 바로 손혜원 전 의원이 장명한 겁니까? 예, 지난번 문재인 대표 때,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갈 때 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만들고 로고를 만드는 데에 관여했던 인물이 바로 손혜원 전 의원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후보 중에 소나무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민주당이 그 당명을 바꾸고 로고를 바꿀 때 이 소나무당이라는 것도 있어서 기자들이 그 당시에 소나무당이 대체 어떤 취지냐, 그러니까 당명으로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얘기를 우스개처럼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나오네요. 이걸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송영길 당의 당명으로 결국에는 채택이 됐습니다. 손 전 의원이 직접 만들었다 이렇게 본인도 SNS를 통해서 밝히고 있고요. 이 로고 또 창당 행사에 입을 티셔츠 디자인까지도 손 전 의원이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소나무가 한자로는 송이네. 네, 맞습니다. 소나무 송. 네. 야, 그래서 송당. 네, 맞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 같고요. 뭘 늘 푸르르다 뭐 이런 취지의 해석도 가능한 이 당명인데 이 송 전 대표와 앞서 소개드린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 검찰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재판에까지도 넘겨진 상황에서 창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유감이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정치 행보를 위해서 보석 청구를 하거나 항소심 실형을 받았는데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예.